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로 79이 되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 6시가 되면 식탁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호와 지연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식탁 위에는 민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뜨끈하게 끓고 있고 지연이가 즐겨 먹는다던 시금치 무침도 곱게 차려놓았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파 써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시계 바늘이 6시를 가리키는 순간부터 저는 현관 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 열리는 소리를 기다리죠. 하지만 시간은 자꾸만 흘러갑니다. 6시 반, 7시, 7시 반. 민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먼저 드세요. 항상 똑같은 내용이죠. 지연이는 아예 연락도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연락조차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혼자 앉아 있으니 이 넓은 집이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식탁이 항상 북적북적했었는데 말이에요. 민호가 어릴 때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곤 했죠. 그때는 제가 조용히 먹어라라고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끄러운 소리가 그립습니다. 찬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나 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추위를 더 많이 타게 되었어요. 무릎도 시큰거리고 어깨도 결리죠. 하지만 이런 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혼자서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이 예전 같지 않네요. 짠맛도 제대로 모르겠고 뭔가 밍밍한 느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각도 둔해진 것 같아요. 아니면 혼자 먹는 음식이라 그런 걸까요? 방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있는 그 금고를 보니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 금고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정말 특별한 순간을 위해 아껴둔 것이거든요. 언젠가는 꺼낼 날이 올 텐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네요. 8시가 되어서도 민호와 지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도 않게 되었어요. 찬 음식을 그냥 먹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정말 맛이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던 음식들이 혼자 먹으니 모래같이 느껴져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민호가 결혼하고 나서부터인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전부터였을까요? 기억이 흐릿해졌네요. 지연이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말이에요. 어머니라고 불러주고 제 손도 꼭 잡아주었죠. 그때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변하기 쉬운 것 같아요.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은 너무 자극적이고 뉴스는 우울한 이야기만 나오죠. 그냥 음악 프로그램이나 트로트 가요제 같은 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으니 더욱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손자 서준이가 자주 놀러 왔었는데 요즘은 학원에 바빠서 잘 오지 못해요. 그 아이라도 있으면 이 집이 훨씬 활기차지는데 말이에요. 서준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저를 진짜 할머니로 여겨주거든요. 제가 해주는 음식도 맛있다고 하고 제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줍니다. 어른들은 다 바쁘다고 하면서 저를 피하는데 서준이만은 다르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호한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내일 뵐게요. 내일도 똑같을 텐데요. 이제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마지막으로 그 금고를 바라봤어요. 언젠가는 그 안에 들어있는 비밀을 꺼낼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달라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 일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민호와 지연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다고 생각해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죠.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호는 계속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지연이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목소리부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톤이었죠.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뭔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지연아, 방금 뭐라고 했니? 더는 못 모셔요. 저희도 사정이 있거든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니까 저를 감싸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이해 좀 해줘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죠. 하지만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무슨 사정이 그렇게 급해서 엄마를 내쫓으려고 하니?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서준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대출 이자도 부담이에요. 어머니 모시는 것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어요. 그런 이유였나 싶어서 더욱 서글펐습니다. 돈 때문에 저를 내쫓는다는 소리였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돈만 쓰고 도움은 안 되는 존재였나 싶었어요. 그럼 내가 돈을 벌어다 줄까? 청소라도 해서 용돈은 벌 수 있어. 저는 마지막으로 매달려 봤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일을 하세요? 그냥 요양원이나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양원이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그런 곳에 갈 나이가 되었나 싶었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한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민호한테 다시 호소해 봤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니?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너 대학까지 보냈는데.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어요. 엄마,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졌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허탈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겠다. 짐을 쌀 시간 좀 달라.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연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죠. 마치 제가 세입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민호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일어나더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지연이도 따라 나가면서 어머니 건강하세요라고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평생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버릴 줄은 몰랐어요. 그날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살림들을 정리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거든요. 민호 어렸을 때 사진, 첫걸음마 신발, 상장들. 이 모든 걸 어디에 가져갈 수 있겠어요. 결국 꼭 필요한 옷가지와 몇 개의 소중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낡은 금고의 열쇠였어요. 그 열쇠만큼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민호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아직도 민호 키를 재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던 기억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면서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택시를 불러서 갈 곳을 말했어요.
운전기사가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갈 곳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득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한옥집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낡은 금고의 열쇠를 사용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택시에서 내린 곳은 조용한 한옥마을이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전통 가옥들이 모여있는 동네였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곳과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한옥 하나가 제 목적지였어요. 대문부터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문고리도 녹이 슬어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곳입니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하지만 집의 뼈대는 여전히 튼튼해 보였어요. 이 집은 제가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산 곳입니다. 민호를 낳아서 키운 첫 번째 보금자리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너무 아픈 기억들 때문에 떠나왔었죠. 그 후로는 가끔씩만 와서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올라서니 옛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여기서 민호가 처음 걸음마를 했던 일,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미래를 계획하던 일,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기뻐하며 축배를 들었던 일들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추억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 금고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진 곳에 작은 금고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전 집에 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되어 보이는 금고였습니다. 이 금고야말로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진짜 비밀이었어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열쇠였지만 제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이 열쇠를 사용할 날이 오기를 수십 년간 기다려왔거든요.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시 보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이제 때가 된 건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민호와 지연이가 저를 버린 지금이야말로 이 비밀을 꺼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열쇠를 금고에 집어넣었어요. 처음에는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뻑뻑했거든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돌리니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어요. 금고문을 여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몇십 년 동안 봉인해둔 것들을 다시 보게 된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이 안에 든 것들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이었거든요.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땅 문서들이었어요. 이 한옥집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동산의 소유권 증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던 재산들이었죠. 그 다음에는 건물 등기부 등본들이 나왔어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의 서류였습니다. 상당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들이었어요. 민호도 지연이도 전혀 모르는 제 숨겨진 재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봉투에 든 편지였어요. 제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써둔 것이었죠. 봉투 겉면에는 내 자식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꺼내서 다시 읽어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쓴 글이었지만 지금 읽어봐도 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겸손과 존중을 배운 자식에게만 이 재산을 물려준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아는 자식만이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편지에 쓴 대로 행동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와 지연이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봤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이 먼저 저를 버렸잖아요. 금고에서 서류들을 모두 꺼내서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재산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평생에 걸쳐서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투자하고 저축해서 만든 것들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 비밀은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식들이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식에게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되었네요. 민호는 저를 집에서 내쫓았고 지연이는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이런 자식들에게 제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행동에 나설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민호와 지연이가 제 진짜 모습을 알게 해줘야겠어요. 밖으로 나가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변호사님이 계시거든요. 내일 만나서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그날 밤은 이 한옥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여기서 자려니 기분이 묘했어요. 옛 추억들이 꿈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남편 생전부터 우리 가족의 법정 문제들을 도와주셨거든요. 정숙 씨 오랜만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김 변호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호와 지연이가 저를 집에서 내쫓은 일, 그리고 제가 숨겨둔 재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민호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김 변호사님은 놀란 표정이셨어요. 정숙 씨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몰랐습니다. 부동산 시세로 계산해보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젊었을 때부터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거든요. 그때는 땅값이 싸서 여러 곳을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 가치가 몇십 배로 올랐죠. 이번 일로 정말 실망이 커요. 제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변호사님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고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겸손과 존중을 배운 자식에게만 이 재산을 물려준다는 조건이었죠. 만약 민호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주실 계획이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손자 서준이요. 그 아이만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거든요.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선택 같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아직 미성년자니까 신탁 형태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후련했어요. 이제 제 뜻대로 재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서글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다시 한옥집으로 돌아왔어요. 금고 앞에 앉아서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았어요. 첫 번째 서류는 이 한옥집의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전통 한옥이니까 가치가 상당하죠. 민호가 이걸 알면 얼마나 놀랄까 싶었어요. 두 번째는 강남에 있는 건물의 등기부였어요. 3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임대 수익만으로도 매달 상당한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 건물 주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세 번째는 여러 곳의 땅 문서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예정인 곳들의 땅을 미리 사둔 것들이었어요. 언젠가는 가치가 더욱 올라갈 것들입니다. 이 모든 걸 계산해보면 수십억 원의 가치가 될 거예요. 제가 평생 모은 것치고는 꽤 큰 금액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어요. 민호 교육비를 대기 위해서 부업도 여러 개 했었죠.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부업을 했어요.
그렇게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땅 한 평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땅, 그리고 건물 순서로 늘려갔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투자는 비밀로 했어요. 괜히 욕심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요. 그리고 나중에 민호가 결혼할 때 깜짝 선물로 주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민호가 결혼하고 나서 보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연이랑 잘 살고 있는 것 같았고 제가 굳이 나서서 도울 일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도와주려고 했어요. 아니면 제가 죽기 전에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상황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민호가 저를 집에서 내쫓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실망이 컸어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몇 년 전에 썼던 글이지만 지금 읽어봐도 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아니면 정말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겠고. 나는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 살았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그랬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했고 나는 늘 뒷전이었다. 하지만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한다.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짐이 되는 존재는 아니다. 이 재산들은 내가 평생에 걸쳐서 모은 것들이다. 너희들 몰래 조금씩 저축하고 투자해서 만든 것들이지. 언젠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들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겸손과 존중을 배운 자식에게만 이 재산을 물려준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아는 자식만이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만약 너희가 나를 단지 귀찮고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이 재산들은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금고에 든 마지막 서류는 은행 통장들이었어요.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금해 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었죠. 모든 서류들을 다시 정리해서 금고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비밀을 숨겨둘 이유가 없어졌어요. 곧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저녁 때가 되어서 민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나 이제 다른 곳에 살고 있어. 내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잖니. 전화 너머로 민호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쨌든 나는 이제 내 갈 곳을 찾았어. 걱정하지 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가서 뵐게요. 아니야. 굳이 올 필요 없어. 너희들 바쁘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복잡했어요. 민호 목소리에서 조금이나마 걱정하는 기색이 느껴져서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옥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니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 잡초를 뽑기도 하고 대청마루에 앉아서 책을 읽기도 했어요. 예전에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의 평온함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오후에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생필품이 떨어져서 사러 간 것이었는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여기 다시 사시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되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어머님이 그 유명한 정숙 할머니시죠? 이 동네 건물들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희 남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근처 건물들 소유주가 이정숙 씨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머님이신가요?
저는 당황했지만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머, 정말이세요? 그럼 어머님이 이 동네 건물 주셨구나. 몰라 뵀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소문이 민호한테까지 들어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아직 제가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틀 후에 민호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엄마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결국 소문이 민호한테까지 전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전화 너머로 민호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부터 그런 걸 가지고 계셨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 너희들 몰래 조금씩 모은 거야. 그럼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어려워했는데. 민호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원망이 느껴졌어요. 너희가 어려워하는 줄 몰랐지. 그리고 나를 집에서 내쫓으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니? 전화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민호도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그건 이제 와서 뭐라고 하려고? 나는 이미 내 갈 곳을 찾았어. 굳이 만날 필요 없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착잡했어요. 민호가 놀라는 모습을 상상하니 조금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민호와 지연이가 함께 한옥집을 찾아왔어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급하고 다급했습니다. 어머니, 저희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천천히 대문을 열어줬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상당히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민호가 한옥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내 집이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이지. 지연이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전통 한옥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라는 걸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실로 들어와서 앉으라고 했어요. 두 사람 모두 어색해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게 너희한테 중요한 일이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계신 줄. 지연이 말투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를 집에서 내쫓을 때의 차가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조심스럽고 공손한 말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요양원에 가라고 했잖아. 어머니,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옆에서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았다면 뭘 어떻게 했을 거야? 당연히 더 잘 모셨겠죠.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제가 가진 재산 때문에 태도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말이에요. 지연이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연이의 마음속을 읽을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재산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거니? 네, 어머니. 정말 진심이에요. 지연이가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간절함이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와 지연이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극진한 효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다 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가식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저를 짐으로만 여겼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효자효부 행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지연이의 변화가 극심했어요. 예전에는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제 손을 꼭 잡고 애교까지 부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 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지연이가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자기적으로 보였거든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서준이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서준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니 정말 비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서준이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 아이를 이용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민호의 말에서도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말로만 들렸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지연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몰라 배웠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했어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과 재산 때문에 굽신거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지연아, 내가 진짜로 뉘우치고 있는 거야? 네, 어머니. 정말 진심이에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지연이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뉘우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산만은 반드시 내 손에 넣어야 해.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지연이의 마음속에는 분명 이런 생각이 들어있을 거예요. 저를 진심으로 존경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굽신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달라졌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최고로 모실게요. 최고로 모신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재산이 없었을 때는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최고로 모시겠다니요. 지연아, 그럼 내가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신데요. 하지만 그 대답에서도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로 제가 재산이 없다면 또 다시 집에서 내쫓으려고 할 것입니다. 민호도 마찬가지로 가식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민호 역시 재산 때문에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들로서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말이에요. 며칠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었어요.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가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뉘우치는 것과 돈 때문에 굽신거리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어느 날은 지연이가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했어요. 제 앞에서 머리까지 조아리며 빌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미쳤었나 봐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감동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나 싶었거든요. 지연아, 내가 그때 나한테 한 말 기억하니? 더 이상 못 모시겠다고 했잖아. 어머니, 그건 제가 정말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연이가 정신이 나갔던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가 지연이의 진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후에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할까요? 혹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들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재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내일 당장 제가 모든 재산을 잃는다면 이들은 또 다시 저를 버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줄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유언장을 최종 확정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김 변호사님과 만나서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유언장도 최종 확정했고 상속 관련 절차들도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단계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민호가 혼자 찾아왔어요. 지연이 없이 혼자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저 혼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뭔데?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불효했어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니까요. 민호야. 엄마, 그날 제가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민호가 흐느끼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재산 때문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했니? 지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모시는 게 부담된다고, 우리 생활이 힘들어진다고. 결국 지연이 때문이었다는 말이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호의 잘못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잖니. 아내 말에 휘둘려서 엄마를 버릴 수 있니? 죄송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민호는 계속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민호야,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재산이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 질문을 듣자 민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간절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제 엄마세요. 재산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재산이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저를 내쫓았으면서 이제 와서 상관없다고 말하니까요. 그럼 내가 재산을 다른 곳에 기부한다고 해도 괜찮겠니? 엄마, 그건. 민호가 말을 멈췄어요. 역시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너도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민호의 반응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 이 아이도 재산 때문에 태도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아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니? 민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핵심을 찔렀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금고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민호가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거든요. 엄마, 이게 내가 가진 재산 중 일부야. 이것만으로도 수억 원은 될 거야.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라서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모든 걸 내가 왜 너한테 줘야 하니? 엄마, 너는 나를 집에서 내쫓았어. 요양원에 가라고 했지. 그런 아들에게 내가 왜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 거야? 민호가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민호야, 이미 늦었어. 나는 이미 다른 결정을 내렸어. 다른 결정이요? 이 재산들을 누구에게 줄지 이미 정했다는 뜻이야. 민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설마. 그래, 너한테 주지 않기로 했어. 그 순간 민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땅에 주저앉으며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민호야, 기회는 이미 줬어. 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거야. 엄마, 그럼 누구한테 주실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서준이한테 줄 거야. 서준이요? 그래, 그 아이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거든. 재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야. 민호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서준이는 아직 어려요. 그리고 제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이지만 나한테는 손자야. 그리고 그 아이가 너보다 훨씬 착해. 엄마. 민호야, 이제 그만 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하지만 민호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엄마, 재산이 없어도 날 지켜줄 수 있었니? 저는 차갑게 물어봤어요.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이었거든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솔직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답해봐, 민호야. 내가 가난한 노인이었어도 너는 나를 지켜줄 수 있었니? 엄마. 못하겠지? 솔직하게 말해.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결국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역시 그렇구나. 너는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제 그만 가.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민호는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래, 마지막이야. 민호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그 표정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도 주저앉았어요.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제 아들이니까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호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어요. 마당에 나가서 찬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순했어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존경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말이에요. 하지만 민호와 지연이는 그렇게 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를 짐으로 여기고 버리려고 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준아, 안녕. 잘 지냈니? 네. 할머니는 요즘 어디 계세요? 집에 가봤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지금 다른 곳에 살고 있어. 어디요? 놀러 가도 돼요. 서준이의 순수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정말 저를 좋아해 주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와. 정말요? 그럼 오늘 학교 끝나고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서준이만 있으면 이 집이 훨씬 활기차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서준이가 정말로 찾아왔어요. 교복을 입은 채로 뛰어와서 저를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준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서준이는 한옥을 둘러보더니 신기해했어요. 와, 여기 정말 멋지다. 할머니 집이에요. 그래, 할머니 집이야. 진짜 한옥이네요.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요. 서준이의 순수한 반응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야말로 진정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엌에서 서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떡볶이와 김밥 그리고 호떡까지 해줬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더 먹어. 네. 근데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왜? 뭐가 이상한데? 자꾸 할머니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역시 민호와 지연이가 집에서도 제 이야기로 싸우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서준아, 할머니한테는 내가 제일 소중해. 저도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는 저한테 진짜 잘해주시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었거든요. 서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줄게. 네, 할머니. 할머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선물이요? 뭔데요? 저는 서준이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금고를 열어서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이건 할머니가 가진 재산들이야.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어. 서준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와, 진짜요? 그래, 진짜야. 그런데 이 모든 걸 너한테 줄 거야. 저한테요? 그래, 내 이름으로 다 바꿔줄 거야. 서준이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 어려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왜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너만이 할머니를 진짜로 사랑해 주거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가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너만은 할머니를 좋아해 줬어.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는 저를 진짜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순수한 사랑을 받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서준아, 그럼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래? 네,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여기서 할머니랑 살자. 서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다음 날 김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최종 결정을 알려드렸어요. 모든 재산을 손자 서준이 이름으로 상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준이는 미성년자니까 신탁관리인을 정해야겠네요. 제가 관리하다가 성인이 되면 넘겨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류 작업을 마치고 나니 정말로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제 재산은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준이가 집에 안 들어왔는데 혹시 어머니 계신 곳에 있나요? 그래, 여기 있어. 나랑 살기로 했어. 네? 그게 무슨... 서준이한테 내 재산을 다 물려줬어. 이제 이 아이가 내 상속자야.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민호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설마. 그래, 정말이야. 서준이만이 나를 진심으로 웃게 해줬거든. 그날 밤 민호와 지연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두 사람 모두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거예요?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정말이야.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연이가 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서준이가 이제 내 가족이야. 서준이가 거실로 나와서 아빠, 엄마를 봤어요. 아빠, 엄마 왜 이래요? 민호가 서준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서준아, 집에 가자. 싫어요. 저는 할머니랑 살 거예요. 서준아. 할머니가 저를 제일 사랑해 주세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서준이가 제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호와 지연이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뒤늦은 후회 속에서 눈물만 흘리며 말이에요. 저는 서준이와 함께 이 한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말이에요. 매일 아침 서준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에 보내주고 저녁에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살고 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서준이는 저에게 진짜 손자 이상의 의미예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주는 유일한 가족입니다. 가끔 민호와 지연이가 찾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준이에게 가 있거든요. 제가 평생 바랐던 것은 단순했어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족을 찾았어요. 서준이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살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때로는 민호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건 그가 선택한 길이에요. 저를 버린 대가를 치르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경은 조건이 없어야 해요.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서준이만이 그런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할머니 저 왔어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 목소리만으로도 제 하루가 완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바랐던 삶이에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말이에요.